Good evening. Nice to meet you. My name is 희권 신. 제가 하는 영어보다는 그 통역해 주시는 분의 영어가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잘하는 한국말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Okay. Yes.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한반도의 한국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석기 시대부터 한반도의 인류가 살기 시작했고요. 다 잘 들리세요? 네네. 구석기 시대부터 한반도의 인류가 살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이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사람이 집중적으로 살기 시작한 건 한 3만 년 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석기 시대가 접어들면 바로 이 한강 유역의 서울이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이후 청동기 시대부터 해서 서울은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사의 무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조선시대의 그 궁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약 6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조선이라는 나라의 궁궐, 기타 다른 유적들인데요. 실제로 서울에 최초의 국가가 건설된 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그 삼국 중에 백제라는 나라가 바로 지금 서울의 강남지방에 건국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역사 도시로서의 서울의 시작입니다. 그 시기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에 대한 그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쪽 여기가 너무 밝은 것 같은데 불을 앞에를 좀 꺼주시면 좀 잘 보이지 않을까요? 잘 안 보이시죠?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타이틀도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이게 한강입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큰 한강이 있고요. 조선시대의 캐피탈 수도는 강 이북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조선시대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백제는 한강 이남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이 풍납동에 있는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같은 두 개의 왕성이 현재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 왕족들의 무덤이 두 군데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 백제가 건국했던 시기가 문헌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18년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읍을 했던 기간은 493년간으로서 475년 AD 475년에 서울에서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다시 백제는 공주에서 부여 쪽으로 천도를 해서 그 나머지 기간을 존속합니다. 그리고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신라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의 역사는 678년이라는 굉장히 긴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 500년 가까운 시간이 바로 이곳 서울의 강남지방에서 도읍을 했던 그러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강남 일대를 보여주는 그러한 위성 사진인데요. 현재 한강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삼국시대의 유적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강 이남의 풍납토성, 몽촌토성 두 개의 왕성 내지는 궁성, 로얄 팰리스라고 하는 궁성이 있고요. 요 남쪽으로 왕족들의 무덤, 귀족들의 무덤군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백제는 북쪽으로 한강을 끼고 이 동쪽과 남쪽으로는 남한산이라는 높은 산을 의지해서 그 안에다가 도읍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한강의 지류라고 할 수 있는 탄천이라고 하는 지류가 막혀 있어서 한강과 탄천, 남한산으로 딱 막혀 있는 요 지형이 삼국시대 백제의 도읍지의 지형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삼국에서도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나 신라 이런 그 한반도에 세워졌던 고대 국가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도성 바깥으로는 북쪽에서 오는 적을 막기 위한 그러한 유적도 있습니다. 워커힐 아파트가 있는 그곳이 아차성이라고 하는 방어용 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도 그 유명한 청담동이죠. 청담동에도 서쪽에서 오는 적을 막기 위한 그러한 방어용 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과 남쪽을 방어하기 위한 이러한 그 산성들도 이렇게 남아 있어서 실제로 이 도읍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방어 유적들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한강유역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삼국시대 유적이 있다는 건 사실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러한 일입니다. 왜? 너무나 오래전에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러한 유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남아있을 것이라고는 잘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아주 잘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개의 왕성과 그 무덤, 왕족들의 무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왜 이 한강유역에 이렇게 많은 삼국시대 유적들이 분포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한강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징 때문이죠. 바로 이 강이 만들어지고 강이 있고 강 주변으로는 그 비옥한 그러한 충적 평야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요건은 선사시대부터 그 인류가 정착하기에 가장 좋은 그러한 조건을 띠게 되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부터 이 한강유역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결정적으로 국가라는 정치체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게 2000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다시 보면 바로 이 한강 남쪽으로 이렇게 풍납토성, 몽촌토성, 그리고 석천동의 고분군, 방이동의 고분군 이 네 개의 유적이 남아 있는데요. 이 네 개의 유적은 모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그러한 유적입니다. 그레이드가 가장 높은 그러한 유적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바로 조선시대 도읍인 한양이고 이 일대가 백제의 도읍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죠? 강을 끼고 강남에 위치한 백제와 강북에 위치한 조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정말 굉장히 좀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반면에는 야, 이러한 빌딩 숲 속에 2000년 전의 유적이 남아있다니 라는 그러한 경이로움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딱 일주일 전에 그 공주, 백제의 두 번째 수도인 공주에서 그 서울에 있는 백제 이 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미나에 제가 발표를 하러 갔었는데, 그 세계유산의 여러 각국의 전문가들이 와서 세미나를 참여했는데, 그 중에 그 프랑스에서 온 전문가가 이미 공주 부여 쪽에 있는 백제 유적은 세계문화유산에 2015년에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500년이나 되는 긴 역사를 가진 서울의 유산은 그때 등재가 안 됐거든요. 등재 신청을 서울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준비를 안 했는데 이제 그 준비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 그게 제가 맡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빌딩 숲속에 유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유산이 되는 약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너무나 그 다행스럽게도 그 프랑스의 전문가는 공주 부여, 거긴 시골입니다. 시골.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시골인데 거기에 남아있는 유산보다 1000만이 넘는 대도시,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도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강남에 이러한 유적이 남아있다는 게 너무나 감명 깊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세계유산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자, 이 바로 한강변에 있는 여기가 풍납토성이고요. 그리고 요 산처럼 보이는 곳이 몽촌토성입니다. 이 두 개는 왕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경복궁하고 창덕궁의 관계랑 같은 그러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무덤들이 여기 있고, 여기 안 보이는데 요 일대에 무덤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풍납동 토성은 이렇게 길게 생겼습니다. 전체 길이가 한 3.5km 정도 되는 삼국시대 성 가운데 가장 큰 유적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틀어서도 가장 큽니다. 이러한 커다란 성이 현재 남아있는데,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바로 이 성벽이 대단한 규모입니다. 성벽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밑변의 너비가 40m가 넘고요, 높이가 10m가 넘는 그러한 성벽인데, 이러한 성벽을 만들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이 프레임을 짜서 이 안에 흙을 차곡차곡 가져다 붓고 이렇게 찧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공법으로 성을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옆으로 위로 그리고 앞으로 해가지고 아까 40m가 넘고 10m가 넘는 그러한 성을 3.5km나 쌓았다는 거죠. 최근에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토성을 쌓는데 동원된 인력이 한 140만 명 정도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 규모를 추산하면 엄청난 그러한 규모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성벽이 현재 남아 있고요. 이 안에는 궁궐터나 그 다음에 도로,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수입했던 도자기들, 이러한 유물들이 지금 땅 속에 이 지하 2m에서 4m 사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연구자들은 이 풍납토성을
한국판 폼페이라고 합니다. 왜? 지하 2m 밑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성을 쌓는 방법 중에는 그 흙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나뭇잎하고 나뭇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쌓는 경우가 있고, 이 그 프레임으로 보이는 나무들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굴들은 전부 제가 직접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그러한 유적들을 몇 군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신전 건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창고 같은 경우는 그 신전에 제사 지낼 때 썼던 물품들을 보관했던 창고였는데요. 이 불이 나서 그대로 주저앉았는데, 이 안에서 이러한 중국제 항아리가 30여 개, 그리고 백제시대 우리 백제 사람들이 만든 한국제 항아리가 70여 개, 요 창고 안에만 한 항아리 120개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의 남쪽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물입니다. 물을 퍼서 마시던 우물.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던 우물이었는데, 이 우물을 의도적으로 폐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폐기를 했느냐? 이 우물 밑에다가 이런 유물들을 가득 넣어놓고 폐기를 했는데, 이 유물은 대단히 재밌는 게, 이 항아리의 주둥아리 부분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근데 그 깨진 주둥아리 파편은 한 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둥아리만 깨뜨린 이러한 항아리를 220여 점을 차곡차곡 쌓아서 우물을 폐기시켰던 겁니다. 근데 이 유물의 면면을 보면 이 유물의 출토지는 지금의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백제가 다스렸던 전 영토 안에 있는 그런 유물을 다 가져다가 이러한 뭔가 세레모니를 하고서 이 우물을 폐기했던 거죠. 저는 이게 백제의 멸망, 475년에 공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어떤 의식과 관련 있는 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생각이 되시나요? 네네네. 최근까지도 풍납토성은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벽이 있으면 성벽 바깥에는 물을 가둬서 적을 막는 그런 해자라는 방어시설을 만들게 되는데, 풍납토성 역시 서쪽은 그대로 한강을 이용하는 반면에 동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자를 하나, 둘, 세 번, 3중에 걸쳐서 해자를 만들었던 그런 것도 최근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성벽이 이렇게 남아있다가 이 부분은 지상의 성벽이 남아있지 않아서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성벽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성벽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지하에서 그 성벽의 구조물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백제 시대 당시의 지표면은 현재보다 6m나 7m 정도 낮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한강 옆에 있기 때문에 한강이 범람을 해서 홍수가 나면 그 위로 계속 퇴적된 겁니다. 그래서 백제 시대의 문화층이 지하에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이 현대 아산병원이라고 하는 아주 큰 병원입니다. 예. 그리고 발굴 과정에서 성벽을 안팎으로 통행하는 문의 흔적도 최근에 찾았습니다. 근데 이 풍납토성을 보면 대단히 이제 답답한 게, 지금 풍납토성이 1960년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여기는 한강 옆에 사람이 거의 안 살고 있었던 그러한 농경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000년 들어서 어떻게 변모했냐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안에 42,0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대도시가 되어버렸죠. 이게 저희들로 봤을 때는 대단히 안타까운 그러한 것이지만, 이 한강을 끼고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살기가 좋았던 땅이라는 겁니다. 백제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 서울 시민들도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바로 이 강남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적을 어떻게 그 개발로부터 보존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과제입니다.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내보내고 뭔가 유적을 보존하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그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강남의 땅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네. 아무튼 풍납토성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몽촌토성은 올림픽 공원입니다. 현재 88년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공원으로 만들었던 그 올림픽 공원이 원래는 백제시대 왕성입니다. 그 왕성 위에다가 더 포장을 해서 위를 더 덮어 씌워가지고 체육공원으로 탈바꿈시킨 그러한 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몽촌토성도 이렇게 토성이, 풍납토성과 같은 그러한 토성이 남아있고, 이 안에는 그 왕 또는 귀족들이 거주했던 그러한 주거지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굴에서는 그 안에 백제 고구려 신라가 순서대로 사용했던 도로가 발굴되기도 했고, 이 도로가 풍납토성으로 연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는 이것들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린색으로 보이는 게 백제시대 때 도로고,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삼국을 통일한 신라시대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고구려의 도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강유역을 끼고 백제, 고구려, 신라가 차례대로 한강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그러한 흔적들을 몽촌토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강유역의 첫 번째 주인은 백제였고요. 두 번째 주인은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신라가 마지막에 한강유역을 차지해서 삼국을 통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동이라고 하는 곳에 남아있는 무덤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연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무덤인데요. 이 무덤도 한 변의 길이가 50m가 넘는 거대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저 중국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그러한 왕릉, 고구려의 가장 큰 왕릉하고도 크기가 거의 같은 그러한 거대한 무덤이 지금 이 서울의 석촌동이라는 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열을 맞춰서 이렇게 현재 남아 있는데 100년 전부터 발굴이 되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도 발굴 조사를 해서 계속 이러한 그 무덤의 성격들을 밝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주변으로는 이렇게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방이동 고분이 있는 곳까지는 약 300기 정도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이 고분으로 조성된 공원인데 공원 안에를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석촌동 무덤의 특징은 돌로 만든 무덤입니다. 돌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매장했던 그러한 전통인데, 이러한 전통은 고구려하고 백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왕족이 고구려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촌동에서 동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전혀 다른 양상의 무덤이 나옵니다. 이 무덤은 돌로 만든 무덤이 아니라 안에 방은 석실, 스톤 체인버는 돌로 석실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은 구조라서 방금 보셨던 그 석촌동의 돌 무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스타일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요 일대는 지금 한 요런 게 8기 정도 남아 있는데, 역시 70년대 그 서울을 강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몇 개를 발굴해 가지고 지금 그 구조를 알아냈던 것이고요. 그 중에서 한두 개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이쪽에 있고, 입구가 여기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관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받침대를 놓고 여기다가 관을 놨던 구조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흙을 덮었습니다. 최근에 이 또 하나를 발굴을 하게 됐습니다. 발굴을 해보니까 바로 이 방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 그리고 이거는 위에 천정을 덮었던 돌이고요. 이게 이제 돌방이면 마운드가 이렇게 거대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마운드를 만들고 그 주변으로는 이렇게 돌을 돌렸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백제 왕들의 무덤이 초기에는 고구려 스타일의 돌 무덤에서 나중에는 이 돌 방 무덤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건 백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한국,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3세기대 4세기부터 전체적으로 변천되는 그러한 스타일의 무덤입니다. 자, 이제 백제를 살펴봤고요. 백제가 이 한강을 끼고 한강 이 남쪽에 이렇게 자리를 했다면, 그 당시에 한강 이북에 있던 나라는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 동아시아에서도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러한 나라가 고구려였는데, 고구려가 바로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점점 내려오는 남하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한강을 사이에 두고 백제와 고구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75년에 백제가 고구려의 전쟁에서 졌고, 그래서 백제는 더 남쪽으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75년부터의 이 한강역의 주인은 이제 고구려가 됩니다. 그러한 기록이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그러한 대표적인 그 역사책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러한 역사는 일본의 역사책에도 그대로 이 상황들을 기록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475년에 고구려가 백제를 함락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백제는 왕성이 두 개였다 그랬는데 기록에 보면 북쪽에 있는 북성하고 남쪽에 있는 남성 두 개가 있었다라는 게 기록에 명확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백제의 역사를 기록한 문헌 기록하고 고고학적인 그러한 증거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몽촌토성에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가 다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고구려가 사용했던 그런 유물들입니다. 몽촌토성에 임시로 고구려가 거주를 하다가 고구려는 다시 강 건너 강 북으로 옮겨서 아차산, 워커힐이 있는 그 아차산 일대에다가 산 봉우리를 이용해서 군사들의 요새를 20여 개를 쫙 만듭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 한강을 낀 이 일대가 최고 격전지, 전선, 가장 그 적들하고 가까운 전선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러한 유적을 만든 게 아니라 군인들의 요새만 만들었던 겁니다. 예, 지도에 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강 건너가 풍납토성, 몽촌토성이 있는 데고요. 여기서부터 1, 2에서 이 번호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고구려의 보루라고 하는 군사 요새입니다. 예, 그 중에 한 요새를 발굴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산 구릉의 정상부에다가 요새를 만듭니다. 정상부에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군사들이 거주하는 성을 쌓고요. 이 안에서 한 20-30명의 군인들이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면 이러한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벽을 쌓고 이 안에 군인들의 막사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성벽들의 모습이 이렇게 발굴돼서 나왔고 그 출입을 위한 출입 시설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뭐 아주 많은 고구려 유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구려의 수도는 지금의 북한 땅의 평양입니다. 이 당시의 수도는 평양.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요즘 트럼프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이 핵을 폐기하는 문제로 자주 만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평화 무드로 가고 있는 그 중심지가 평양인데, 그곳 평양이 바로 고구려의 도읍지입니다. 수도입니다. 평양하고 이 서울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차로 가면 1시간 반 정도만 가면 바로 평양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네. 근데 지금 북한 쪽은 우리 남한 학자들은 절대로 가볼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사실 남한 학자들에 있어서 고구려 유적은 굉장히 미지의 그러한 잘 모르는 미지의 유적들입니다. 근데 이 한강 서울에서 고구려의 보루 유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서울 지역에서 나온 고구려 유물이 지금 북한에서 발굴해서 보고된 고구려 유물보다 수량이 훨씬 많습니다. 북한은 발굴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유물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아주 재밌는 유물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요즘 혹시 유행하는 영화 안시성이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조인성, 네. 아주 잘생긴 조인성이 주연한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바로 고구려하고 중국의 당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영화인데, 그 안시성을 보면 고구려의 병사들이 입고 있는 갑옷이 있습니다. 그러한 갑옷이 고구려의 무덤에, 고구려의 북한에 있는 고구려 무덤에 이렇게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무덤이면, 이 방이 무덤이라고 보면 이 벽에다가 저런 그림을 그린 게 고구려의 고분 벽화입니다. 이것도 세계유산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근데 이 벽화에 그려진 고구려군이 입고 있는 이 갑옷, 그 중에서 이 투구가 아차산에서 발굴됐습니다. 이 아차산 고구려 보루를 발굴했더니 이 병사가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투구 보이세요? 이러한 유물이 발견이 되고, 이 병사들이 들고 있는 창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남한 지역에서 고구려의 그러한 그 무기나 고구려 병사의 갑옷 이런 것들이 다 발굴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지금 한강 바로 북쪽에 있는 아차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고구려가 475년부터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나서는 신라가 다시 한강유역으로 진출을 해서 다시 고구려를 몰아냅니다. 그 당시에 고구려를 몰아낼 때는 신라는 백제하고 손을 잡아서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북쪽으로 몰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553년 AD 553년이 되면 한강유역의 주인은 다시 신라가 됩니다. 그 기록들이 아까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그러한 삼국사기라는 책에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75년에 고구려가 백제를 물리치고 그 아차산 일대에 치소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553년에는 신라가 고구려를 몰아내고 거기다가 다시 그 지방에 치소를 두게 됩니다. 그랬던 그 역사적인 흔적들이 다 아차산 일대에서 지금 발굴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한강유역의 주인은 신라가 돼서 코리아의 이름이 되는 고려라는 나라가 918년에 신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반도를 통일하게 되는데, 918년까지는 이 한강유역은 그대로 이제 신라의 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재밌는 지명이 좀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서울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서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 한양이라고 불렀죠. 그 한양이라는 이름이 바로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그 지방 행정 구역명의 하나로 부른 게 한양군입니다. 그래서 한양이라는 이름은 바로 8세기경에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붙였던 이름이 바로 한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선시대 때 한양이라는 그 지명을 가진 이 도시를 다스리던 행정구역명은 따로 있거든요. 행정구역명으로 이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를 다스렸던 관청이 있던 행정구역의 이름은 혹시 뭔지 아세요? 그건 한성입니다. 한성부라고 하는 한성.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도 서울을
한청이라고 해서 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서울은 계속 한성입니다. 그 한성이라는 이름이 바로 풍남토성, 몽촌토성, 석천동 고분, 방이동 고분 이 백제 500년 동안 서울에 있던 백제 도읍지의 이름이 한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역사를 보면 한양이라고 하는 이름, 한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부 삼국시대에 다 나왔던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 아차산, 이게 바로 지금 아차산에 있는 산성의 그림인데요. 아차산 봉우리를 따라서는 고구려의 군사 요새가 있지만 그 밑에는 또 이러한 그 돌로 만든 그러한 성이 있는데 이 성을 쌓은 사람들은 신라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주둔을 하면서 이 일대를 다시 신라의 중요한 치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록에는 원래 그 일대 성을 제일 먼저 쌓았던 사람은 백제로 또 나와요. 그래서 이 한강유역을 보면 백제, 고구려, 신라가 차례대로 점유를 했고요. 그리고 신라가 고려로 통일될 때까지 918년간은 서울 지역은 신라의 지방 치소로 기능을 하게 되고, 그 다음 918년에 고려가 한반도를 통일한 이후에는 서울은 어떠한 위치가 되느냐? 서울은 고려의 제3의 도시가 됩니다. 고려의 수도는 지금 북한에 있는 개경이라는 곳입니다. 개경. 우리는 개성이라고 부르는 그 남북이 합작을 해서 만들었던 그 산업단지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고려의 도읍지인데, 그 고려의 넘버1 도시는 개경이고 고려 시대 당시의 넘버2 도시가 지금의 평양입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 제3의 도시가 바로 지금의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백제의 도읍지였고, 그 다음에 신라의 지방 중요한 치소였고, 고려의 제3의 도시였다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건국한 왕들은 서울을 조선의 도읍지로 삼았던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근간이 되는 바로 직전의 역사는 바로 조선의 한양에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한양의 뿌리는 고려의 남경이라고 하는 제3의 도시에 있습니다. 고려의 남경의 궁궐은 어디 있었느냐? 지금 추정하건대 경복궁하고 청와대가 있는 그 언저리가 고려의 궁궐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려시대 이전에 강남에 기반을 했던 그러한 나라들은 바로 신라, 고구려, 백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시간을 거꾸로. 그래서 바로 백제가 기원 전 18년, 지금보다 2000년이 더 넘는 그러한 그 오랜 시간 전에 방금 오늘 우리가 사진에서 보셨던 한강 남쪽에 그 두 개의 왕성과 두 개의 무덤군을 가진 그러한 아주 강대한 국가였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서울 지역에서 고고학적인 그러한 유적을 통해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역사는 바로 2000년이나 되는 아주 오래된
그러한 고대 도시였다라는 게 최근에 그러한 발굴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겁니다. 이 풍납토성, 이게 풍납토성을 발굴할 때의 사진인데요.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게 1999년에 풍납토성을 발굴할 때 제 모습입니다. 20년 전이죠. 네. 풍납토성이 처음으로 발견돼서 발굴한 건 요거보다 2년 전 1997년이었습니다. 그 발굴 시작을 제가 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풍납토성은 20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풍납토성이 백제시대 왕성이었다는 걸 2000년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그 유적을 발굴해서 백제시대 유물을 찾아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문자 기록으로는 한강 남쪽에 그렇게 도읍지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도읍지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았던 거죠. 무려 500년이나 도읍을 하면서 있었던 백제의 도성, 그 중에서도 왕성이 어떤 유적이었는지를 2000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1997년, 지금부터 20년 전에 발굴을 시작해서 이러한 성벽들을 발굴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 정말 엄청난 규모의 토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고고학자로서 이 유적을 발굴하고 나서 풍납토성이 바로 최초의 백제 도성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그게 지금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런 정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제가 2000년 전에 도읍한 그러한 왕성터가 지금의 강남의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였다라는 게 2000년대 이후에 밝혀진 그러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보셨던 그 강남의 어마어마한 그 빌딩 숲속에 있는 이 유산들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유산들을 제대로 잘 보존해서 바로 여러분과 같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그러한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지만 한강을 끼고 서울 지역의 강남에 자리했던 고대 국가 2000년 전의 백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한반도의 고대 역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받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내용 아니면 오늘 강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평소에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그 서울의 역사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 중에는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저 동대문 일대에 한양도성 답사를 하고 왔는데 서울시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서울의 역사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필요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질문은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이라는 이름은 그럼 어디서 나와요? 서울이라는 이름이요? 네. 자, 굉장히 아주 원초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서울이라는 이름은 순수한 코리안, 한국말이에요. 한글, 한성, 한양 이런 이름은 전부 한자입니다. Chinese. 그래서 그 한자로 우리가 불렀던 이름인데 서울이라는 이름은 순수하게 캐피탈을 상징하는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Where are you from? 우즈베키스탄. 자, 한국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가 어디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서울이 어디예요? I understand? Understand? 우즈베키스탄의 서울이 어디예요? 이 뜻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가 어디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말은 수도를 뜻하는 순수한 한글말입니다. 우리말. 그래서 지금 서울은 그냥 수도라는 뜻의 그러한 말이고 언제부터 이러한 말이 생겼냐면 신라, 아까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신라의 수도가 여러분들 혹시 신라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신라라는 나라의 수도 경주입니다. 경주. 경주의 원래 이름이 서라벌. 서라벌이 바뀌어서 서울. 서라벌도 서울하고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말은 수도, 캐피탈을 뜻하는 우리 고유의 한국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Yeah, I have two questions. You mentioned, the Paekche Kingdom evacuation was found during the Summer Olympic preparation. But as we know, the development of Gangnam area started in 1960s and 70s. So at the time, there is no historical evidence found, in 60s and 70s. And my second question is I'm from India, so we always study about East Asia history. We always study about mostly Japan or China. And similarly, in Korea, you start to study, explain about the historical evidences. Mostly, you start to compare with either in Japanese or with the Chinese. But actually, Korea and in the South Asia, in a long time, maritime relationship is very strong. So why, Korea don't really expand the relations between Korea with other Asian countries? Why always focus on either Japan or Chinese? Or not, it's always says, oh, it's a Korean thing. So in my opinion, probably there is a good connection between Korea and with the other Asian countries. So. 자, 두 가지 질문이었죠. 첫 번째 질문은 1960년대, 70년대 소위 이제 서울의 강남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백제 유적들의 존재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는지라는 부분인데,
이미 그 유적들의 존재는 100년 전쯤에 일제강점기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해서 식민 지배를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 서울 지역에 있는 중요한 유적들을 다 조사를 했고 그 무덤들은 그때 당시에 다 발굴도 했던 유적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적들의 존재는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이나 이러한 성들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도면도 그려놓고 했고 그 유적이 어떤 것이다 라고 그 성격에 대해서도 그 추론을 한 그러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에 북한과의 전쟁을 겪고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이제 급속한 경제 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남에 있던 그러한 많은 유적지들도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개발 과정에서 멸실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은 워낙 큰 성유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손을 대지 못했고 그 무덤 유적들 석촌동부터 방이동에 있던 300기 가까운 아까 무덤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300기 가까운 무덤들은 대부분 그 발굴조사 없이 훼손이 됐던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 어느 정도나 그 무덤들이 남아있는지는 정확하게 아직은 우리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땅 속에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한국이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반도 국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대에는 바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문화를 다시 일본으로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다들 이제 알고 있고 우리도 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한 그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나라가 바로 백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백제는 일본에는 지금 천황이라는 상징적인 왕이 있죠. 일본의 천황, 왕은 스스로 백제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이 지금 일본의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일본의 천황은 스스로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제 백제하고 일본의 관계는 사실 상당히 밀접한 반면에 다른 지금 뭐 인디아를 포함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하고의 교류 관계는 아직 그 많이 연구가 안 된 게 사실인데요. 그랬던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그랬던 이유는 그 당시에 너무나 강력했던 그러한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동아시아의 교류의 중심이 바로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류를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인 나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했다.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제가 백제, 고구려, 신라, 한국의 삼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한반도에는 그 시대에는 한반도 남부지방에 있었던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가야라는 나라입니다. 가야. 근데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강력한 왕이 나타나는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냥 여러 개의 나라가 있다가 멸망을 했죠. 그랬던
그 역사가 있던 나라가 가야인데 그 중에서 가야의 시조가 탄생하고 했던 데가 지금 부산, 저 경상도 부산 아시죠? 부산 옆에 김해라는 곳인데요. 기록에는 그 가야의 왕의 부인이 인도에서 온 공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 온 공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왕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삼국시대에도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그 다른 동남아시아, 멀리 인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이런 데하고도 상당한 교류가 있었다라고 추정은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다 그랬는데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실크로드의 아주 중요한 길목이죠.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 벽화에 보면 거기에 바로 삼국시대 사신이 그려져 있어요. 이미 그 한국에서 사마르칸트에 가서 같이 교류했던 그러한 사신도가 지금 우즈베키스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크로드를 초원을 따라서 갔던 실크로드, 그리고 최근에는 해양 루트를 통한 해양 실크로드, 이 두 개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으로 활발한 그러한 교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로 나오고 있는 유물들이 대체로 도자기 같은 겁니다. 세라믹. 이런 것들이 이제 각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도 보이고 있고요. 아무튼 교류의 가능성은 그 당시에 충분히 있었고 몇몇 증거들은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라는 그 아주 강력한 그러한 그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교류의 중심이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하고의 교류는 덜 드러났다라고 보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또, 예. 네. First, I want to say I'm really surprised with your presentation because as a foreigner in Korea, of course, I visited the palace, but I didn't know about the existence of these remains. And as you say, also even among Koreans, not many people know about these remains. So why is that Korea has not been promoted this knowledge? That's my question. 예, 아까 제가 강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론 기록에는 한강 이남 쪽에 백제가 도읍을 했고 500년간 거기에 존속을 하다가 공주로 천도했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그 일대에도 뭔가 그런 유적들이 남아있는 건 알았는데 그 유적들을 어떤 학술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게 백제시대의 왕성이었다, 백제시대의 왕족의 무덤이었다 라고 밝혀낸 것이 불과 몇 년 전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국민들도 그랬던 사실들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분이 더 많다. 알려진 게 몇 년 안 된 사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기 시작한 것도 그 풍납토성이 백제 왕성이다 라는 사실이 교과서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기록된 게 2011년입니다. 지금이 2018년이니까 7년 전에야 그러한 내용이 학생들 교과서에 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전 국민이 아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would like to hear from you that when you think about Seoul, which artifacts or which iconic remain is the most figurative, the ancient Seoul Yes. these days. Just please tell me that. 예, 예. 실제로 서울이 한반도 역사에서 중요한 그러한 지역으로 떠오른 건 기원전 4000년경의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그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이 바로 오늘 보셨던 백제 그 수도가 있는 곳의 바로 옆에 암사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한강변에 그러한 유적이 있는데요. 한강을 끼고 그 강변에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부터 해서 백제 시대까지 이 선사 시대의 유적이 집중적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서울 한복판 종로를 중심으로 한 이 한양도성 안쪽은 폼페이랑 똑같은 표현을 써도 좋을 정도로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정도냐면요, 우리가 보는 궁궐들이 있고 종묘 이러한 그 지상의 건축물은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발굴하지 않아도 이런 게 남아 있구나 아실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이 땅 밑에는 그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이 조선시대의 도읍지 범위 안에서는 어느 곳을 파도 조선시대 유물이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왜? 이곳에 518년 동안 도읍을 안 옮기고 조선은 한 곳에 그대로 도읍을 했거든요. 500년 넘는 시간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50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의 흔적이 계속 퇴적이 돼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요, 땅을 파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유물은 바로 이 현대 서울의 직전 모습,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 20세기 초반에 일제 식민 지배를 받던 그 근대화된 유물들이 바로 땅 밑에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땅부터 해서 50cm에 100년에 50cm씩 그 유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평균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일제강점 밑에 50cm를 파면 19세기, 그 밑으로 또 50cm 내려가면 18세기, 또 50cm 파면 17세기, 그래서 14, 15세기까지 해서 대략 3m 내외, 3m에서 3.5m 밑에 조선시대 처음 조선이 여기에 도읍을 정했을 때의 유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로나 뭐 이런 명동이나 이런 데를 걸어가다가 만약 이런 높은 빌딩이 있어서 지하층이 다 지하가 개발되어 있는 곳이 아니면 그러한 건물이 없는 땅을 딱 밟고 있다 그러면 이 밑에 2m 내지 3m까지 다 조선시대 유물이 있구나 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어떻게 보면 한 6000년 정도의 역사, 기원전 4000년부터 지금까지, 기원전 4000년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은 한반도의 어느 지역, 어느 도시보다 유물이 많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nderstand? Yes? Yeah.
Thank you for the lecture. As far as we know now, we can find many relics under this sill ground. More practical question: how do you solve some possible conflicts with Korean industries, with companies that try to build something? Is history somehow protected? Thank you. 오케이. 지금 들리세요? 안 들리네요. 오늘 이 음향 시스템이 네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서울이라는 곳이 지금 이제 1000만이 넘는 어떤 메트로폴리탄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과정에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200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0년 그 이전 단계에는 이 서울이라는 곳을 개발하면서 뭔가 문화재나 유적이 나오면 이걸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특히 종로나 이런 데 이제 그 낮은 한옥들을 고층 건물로 바꾸다 보니까 이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땅 밑을 발굴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발굴을 하다 보니까 어디를 발굴해도 그 조선시대 유물이 안 나오는 데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어떠한 그 개발이든 문화재 조사를 반드시 먼저 하도록 했고, 그러다가 중요한 유적이 나오면 개발하고 보존하고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하도록 했는데 최근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위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여러분들 파고다 어학원 가보셨나요? 요 옆에 파고다 어학원, 외국어 배울 때 가고 있는 파고다 어학원, 아니면 서울시청 지하에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에 혹시 조선시대 유적 전시실 만들어진 거 보셨나요? 못 봤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서울시청도 새롭게 건물을 지었는데 그 자리가 조선시대에 무기를 보관하던 창고 자리입니다. 발굴 조사에서 그 유적을 찾았고, 그 유적을 알고 나서 서울시청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유적을 어느 정도 보존하지 않으면 시청을 못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부를 그 전시실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그 시청 청사를 지은 것인데요. 그랬던 것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을 10평을 한다 그러면 보존하는 건 그 중에 10%도 안 되는 수준의 아주 상징적인 의미의 보존만을 했는데, 최근에 바로 한 달 전쯤에 새로 오픈한 그러한 도시 유적 전시관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바로 보신각, 바로 요 얘가 보신각이죠. 보신각 건너편에 삼성타워 있는 거 아시죠? 삼성타워. 그 뒤에가 이제 인사동 골목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바로 삼성타워 뒤에 그 쌍둥이 건물 두 개가 최근에 지어졌는데, 그 쌍둥이 건물 지하 전체가, 지하 1층이 바로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나왔던 유적 전시관입니다. 그 빌딩 전체 지하를 다 발굴했던 16세기의 조선시대 유적을 보여주도록 전시관을 만들도록 했고요. 그렇게 되면 그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하 1층이 가장 비싼 땅이고 핵심 지점입니다. 상가로 따지면. 근데 거기를 전시관을 만들면 지하 1층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그 개발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지하 1층을 전체적으로 전시관을 만들어서 서울시가 받는 조건으로 대신 그 건설, 개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을 줬느냐. 원래 그 쌍둥이 건물이 하나는 22층, 또 하나의 건물은 26층,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물이었는데 똑같이 26층으로 한 건물을 4개 층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전시관으로 만들어서 서울 시민이 갖는 대신 그 개발하는 사람은 지상에 4개 층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공평동입니다. 공평동이라는 곳인데 이게 아주 재밌는 조크. 여러분들 혹시 아재 개그 아세요? 아재 개그. 한국말로 단어의 발음, 뜻을 가지고 조킹을 하는 걸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그 전시관이 만들어진 동의 이름이 공평동이거든요. 공평동. 근데 그 공평동의 공평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공평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손해보지 않고 아주 공평하다. 그 동네 이름이 공평동인데 그 유적을 발굴해서 전시관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공평하게 위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줘서 거기서 생긴 말이 공평동 룰이라는 룰이 하나 생겼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을 할 때 예를 들어 여기가 미래에셋 건물이 있는 빌딩인데 미래에셋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지하에서 아주 중요한 유적이 나왔다. 그러면 그 지하에 그 유적을 다 발굴해서 그걸 전부 전시관으로 만들되 그 이상으로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서울시가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도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야만 밑에 있는 문화재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예. 그게 바로 공평 룰입니다. 공평한가요? 네. 예. 자, 또 예,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고 중요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다 여러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그 각각 그 본인들의 그 모국, 고국의 상황하고 이 한국의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해서도 질문을 해주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이렇구나 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I have two questions. The first one is, as far as I hear from Korean people, they say that, as you said, Hangang, there is Hangang, just Megan, and this part, we can say it is the part that we are staying now, and Gyeongbok, it is similar to, okay, they say it is not so developed and it's not so high-tech as the site is situated in Gangnam. They say this side of Gangnam is more developed and it's more high-tech. And how do you think? Is it so when I see? But
in some cases, Gwanghwamun and this Jongno is also seems to be developed for me, and why people say so I don't understand. The first question is. The second question is how many bridges are there on Hangang River? As far as here is 11 or 9, I'm not sure. And when was it developed to be built? That's it. Thank you. 혹시 뭐 어디 강남에 땅을 사시려고? 네, 그런 거 없는데요. 예. 그냥 다른 것만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서. 예. 자,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강남하고 강북의 차이 물어보셨죠? 자, 지금 강남의 땅값이 강북의 주거지역, 주거 환경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볼 때는 강남의 아파트가 땅값이 훨씬 비싸죠. 강북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하면 낙후되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강남은 개발할 때부터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뉴타운을 만든 거예요. 계획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뭐가 좋으냐? 도로, 반듯반듯한 도로망, 도로, 그리고 그 도로를 중심으로 상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학교를 옮긴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나라다. 알고 계시죠? 예?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강남으로 가야 된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강남은 전부 논하고 밭이었는데 그 일대를 개발하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살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소위 강북에 있던 명문 사립학교들, 좋은 학교들을 강제로 강남으로 다 보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다 강남으로 이사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가 전부 강남으로 옮기니까 그 고등학교를 가야 소위 말하는 스카이, 서울대, 뭐 고려대, 연세대 이런 스카이 대학을 가기가 좋은데 그 학교가 다 강남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강남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점점 비싸지고 거기에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가 생겼어요. 학원. 그래서 그 일대가 이제 뭔가 이 사는 데는 훨씬 비싼 동네, 그게 바로 교육열의 차이가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강북에는 실제로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상대적으로는 강남에 비해서 낙후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강남은 이제 뭐 그렇게 그 아파트나 이런 거 중심이라면 강북은 어떤 걸로 이제 이 도시를 활성화시키느냐, 바로 전통을 다시 리모델링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촌, 서촌, 그 다음에 뭐 옆에 익선동 이런데 요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데가 다 대부분 또 이 강남이에요. 삼청동길 이런데